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주역의 두 번째 궤, 바로 땅을 상징하는 곤괴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위키문헌에 실린 주역 원문이랑 여러 해설서들인데요. 사실 주역이라고 하면 좀 어렵고 멀게 느껴지기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첫 번째 궤, 건과 짝을 이루는 이 곤이 가진 진짜 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길러내는 그 거대한 포용력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곤괴가 현대의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 보시죠. 네,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죠. 주역의 64궤는 바로 이 건괴와 곤괴에서 출발하거든요. 옛 해설서인 서괴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지가 있은 연후에 만물이 생겨난다. 즉, 하늘과 땅이 있어야 모든 게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곤괴를 이해한다는 건 말 그대로 세상의 절반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절반이라니, 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 절반의 세상을 들여다볼까요? 곤괴의 핵심을 담은 첫 문장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고는 연형하니 리핀마제 정이라. 고는 크게 형통하니 앞말의 고듬이 이롭다. 건괴도 원형리정이라는 비슷한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뜬금없이 앞말이 등장하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왜 하필 앞말일까요? 바로 그 앞말이 곤괴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죠. 원형은 크게 형통하다는 뜻으로 곤 역시 건괴처럼 근원적인 힘을 가졌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그 힘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말은 튼튼하고 멀리까지 나아가는 강인한 동물이지만 그중에서도 앞말은 특히 유순하고 길을 잘 따르는 성질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곤의 힘은 앞에서 이끄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부드럽게 따르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덕에서 나온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솔직히 현대 사회에서는 유순하게 따른다는 게 좀 순진하거나 나약하게 비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곤괴의 이 유순함을 약점이 아니라 진짜 강점으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곤괴는 결코 수동적인 복종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랄까 가장 능동적인 형태의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사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시남득펑하고 동북상펑이라. 서남 쪽에서는 벗을 얻고 동북 쪽에서는 벗을 잃는다. 굉장히 구체적인 방향 제시네요. 그렇죠. 서남 쪽은 음의 방향이라 곤과 같은 무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같은 성질의 동료를 만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안정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군요. 그럼 반대 방향인 동북 쪽으로 가면 무리를 잃으니까 이건 나쁜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동북 쪽은 양의 방향이라 곤의 성질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잠시 무리를 잃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이건 자신의 본성을 지키면서도 때로는 나와 다른 성질과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더 큰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아주 전략적인 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조건 따르기만 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상황에 따라 관계를 맺고 끊을 줄 아는 능동적인 힘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곤괴라는 큰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주역의 궤는 6개의 선, 즉 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마치 육막으로 구성된 한 편의 연극 같아요. 각막이 전개되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첫 장면부터가 아주 강렬합니다. 초육은 릿상하면 견빙치라. 초육은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곧 이를 것이다. 이건 단순한 날씨 얘기가 아니라 뭔가 서늘한 경고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징조를 통해 미래를 아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을에 엷은 서리가 내리는 건 아주 작은 변화잖아요. 하지만 그 작은 음의 기운이 뭉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고 그걸 무시하면 곧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단단한 얼음, 즉 혹독한 겨울이 닥칠 거라는 예견이죠. 그거 생각나네요.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딱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옛 해설가들은 이걸 사회 현상에 빗대어서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아비를 시해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어요. 모든 큰 사건의 이면에는 점진적으로 쌓여온 작은 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효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균열이나 변화의 조짐을 예민하게 포착하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첫 번째 효에서 그렇게 작은 징조를 알아차리라는 경고를 들으니 좀 긴장되는데요. 그럼 평생 그렇게 조심만 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두 번째 효는 곤괴가 가진 이상적인 경지를 보여주면서 숨을 튀게 해줍니다. 유기는 직방되니 부실이라도 무불리라. 유기는 곧고 반득하고 크니 애써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 애써 익히지 않아도 이롭다는 구절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게 정말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미 내면에 덕이 가득 차서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지를 말하는 걸까요?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건 땅이 가진 가장 이상적인 덕성을 표현한 거예요. 직은 그 내면의 올곧음, 방은 만물을 길러내는 정의로움, 대는 그 광대함을 의미합니다. 군자는 바로 이 땅의 덕을 본받아서 안으로는 경건함으로 마음을 곧게 하고 밖으로는 의로움으로 행동을 반듯하게 하죠. 이렇게 내면과 외면이 땅의 도리와 완전히 일치된 상태에 이르면 억지로 뭔가를 배우거나 꾸미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 이로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죠. 와, 내면의 수양이 극에 달한 상태군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효는 육삼은 한장 거전이라 아름다움을 머금고 있으니 곧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 효와 비슷해 보이면서도 머금고 있다는 표현이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효가 이상적인 상태 그 자체라면 세 번째 효는 그 덕을 아직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품고 있는 단계를 말해요. 장이라는 게 빛나는 문체, 즉 아름다운 재능이나 덕을 의미하거든요. 이걸 섣불리 뽐내지 않고 안에 머금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야만 올바름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실력은 갖췄지만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다. 그렇죠. 자신의 능력을 알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아는 지혜와 신중함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네 번째 효가 이 생각과 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육사는 관낭이면 무조며 무효리라. 주머니를 묶는 것이니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을 것이다. 이건 말을 아끼라는 걸까요? 단순히 말을 아끼는 걸 넘어서 아주 전략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해설가들은 이걸 삼간다는 자세로 봤어요. 특히 세상이 혼란스럽고 기운이 막혀 있을 때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은둔하며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주머니를 꽁꽁 묶듯이 입을 닫는다. 네, 침묵감으로써 비난도 피하고 칭찬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키는 거죠. 마치 시끄러운 회의에서 모두가 앞다투어 말할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오히려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핵심적인 한마디를 하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곤괴의 지혜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곤교의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여겨지는 다섯 번째 막으로 가보죠. 표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유고는 황창이면 연직이라. 누런 치마를 입으면 크게 길할 것이다. 갑자기 옷, 그것도 누런 치마가 나오네요. 어떤 상징이 숨어 있을까요? 여기에는 곤괴의 아름다움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황색은 흙의 색, 이자 땅과 중앙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색입니다. 그리고 상은 아래에 입는 옷, 즉 치마를 의미하는데 이건 겸손함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을 나타내죠. 이 둘을 합치면 가장 핵심적이고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지 않는 겸손한 태도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오, 요즘처럼 자기를 피하라고 드러내야 인정받는 시대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네요. 속에 품은 아름다움이 어떻게 힘이 되죠? 그 아름다움이 내면의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으면요.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과 행동 그리고 하는 길 전체로 뻗어나간다고 봐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길하다고 한 겁니다. 억지로 꾸민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아름다움의 힘이군요. 그렇죠. 와, 정말 멋진 경지네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정점에서 마지막 효는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됩니다. 상륙은 롱잔 유여하니 그 혈이 현황이로다. 용들이 들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눌었다. 잠깐만요. 땅의 괴인데 갑자기 용이 다니요. 그것도 싸워서 피를 흘리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하늘의 상징인 용이 왜 여기서 그것도 이렇게 파괴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 땅의 도, 즉 곤의 길이 막다른 곳에 이르렀을 때 파국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음의 기운이 6단계의 끝까지 차오르면서 자신의 분수를 넘어 양의 자리까지 넘보게 된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아, 옛 해설에 따르면 음이 양을 의심하고 대적하려 들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용은 본래 하늘, 즉 건괴의 상징이지만 여기서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충돌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피의 색깔이 검고 누렇다는 현황도 의미가 있겠군요. 네,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현은 하늘을 상징하는 검푸른색이고 황은 땅을 상징하는 누런색입니다. 하늘과 땅의 피가 뒤섞여 화낸다는 건 우주의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혼동과 상처를 의미합니다. 곤이 자신의 미덕인 수능과 포용의 도를 넘어서서 끝까지 가버렸을 때 모든 것이 파괴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와, 서리를 밟는 작은 징조에서 시작해서 내면의 덕을 쌓고 때로는 침묵하다가 마침내 최고의 아름다움을 발현하고 결국엔 파국에 이르는 한편의 대서사시를 본 것 같네요. 그럼 이 모든 과정을 종합했을 때 곤괴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주욕의 대상전에 나오는 한 구절이 그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디세지 코닌이 군자가 이를 본받아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다는 뜻입니다.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다. 이 말이 곤괴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건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 같지 않나요? 그 위에는 전투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고 수많은 사람과 장비가 있죠. 항공모함은 그 하나하나를 판단하거나 가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싣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잖아요. 곤의 덕이 바로 그런 거대한 포용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대지가 산과 강, 온갖 생명체들을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말없이 지탱하고 길러내듯이 군자 또한 그런 두터운 덕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것. 그게 바로 고뇌도라는 거죠.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고는 지로와 동여강우, 지정하덕 방이라니라. 즉, 고는 지극히 부드럽지만 움직일 때는 굳세고 지극히 고요하지만 그 덕은 반듯하다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네요. 보통 따른다, 수용한다고 하면 힘이 없는 상태를 떠올리기 쉬운데 곤괴는 오히려 그 부드러움이 모든 것을 길러내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한 힘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리더들이 주목해야 할 지점 같습니다. 진짜 강함은 앞에서 소리치며 이끄는 게 아니라 뒤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하늘의 창조적인 힘을 순하게 따라서 현실에서 만물을 이뤄내는 위대한 힘. 그것이 바로 곤괴가 보여주는 지혜의 본질입니다. 결국 곤괴는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고 길러내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힘의 원천이군요. 오늘 곤괴라는 땅의 지혜를 깊이 탐색해봤는데요. 이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곤괴의 가르침은 하늘의 이치를 따르고 만물을 길러내는 역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도를 넘었었을 때의 파국적인 충돌도 보여줬죠. 주도적이고 강한 힘, 즉 건괴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곤괴와 같은 수용성과 포용력, 그리고 묵묵히 길러내는 덕성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부드러운 힘이 단순한 굴복이나 수동성으로 전락하지 않고 마지막 효에서 본 것처럼 파괴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